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이후로 와. 준비가 덜 됐어.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일찍 가자. 도와드리게.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달콤하고 묵직한 간장 냄새. 소갈비찜을 오래 끓일 때만 나는 그 냄새였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2시누이, 그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접시에 소갈비찜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뼈에서 고기를 발라내며 모두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안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우리 자리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넌 남이잖아. 가족끼리 먼저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못한 채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남이면 남답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왼팔이 불편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오른손 하나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저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의 왼쪽에 서셨습니다. 시장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을 때도 그게 아버지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위치라는 것을, 그 위치를 매일 지키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남편 민준을 택했습니다. 민준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이 많지 않고 감정 표현도 서툽니다. 그런데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의 약한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처음 뵌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인사를 드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잡을 수 있도록 팔을 살짝 내밀면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직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자란 집과 문법이 다르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등을 깊이 기대고 다리를 쭉 펴고 차를 들여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대화는 거의 당신 말씀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과 거실을 쉼없이 오가셨습니다. 2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얼른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행주를 넘겨주셨습니다. 고맙다거나 괜찮다거나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소파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가전제품입니다. 켜면 작동하고 고장나면 탓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는. 시누이는 셋이었습니다. 둘째 지수 씨는 40이 다 되도록 시댁에 얹혀 살면서 정체불명의 일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오빠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막내 지영 씨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군림하고 시어머니는 감내하고 딸들은 누리고 아들은 벌고 며느리는 치웁니다. 저는 그 구조 안에서 5년을 버텼습니다. 명절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을 혼자 모시고 다녔습니다. 시누이들 부탁이라고 지인을 소개해줬습니다. 시댁 냉장고가 비면 채워줬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말이 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날 이전에도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해가 지났을 무렵 둘째 지수 씨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1,000만 원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 계획도 있었고 이사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미래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 거절했습니다. 지수 씨가 민준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가 그 정도도 못 해주면 누가 해줘. 배신당한 기분이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빠를 믿고 살았다고요. 오빠 월급을 믿고 산 거 아닌가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였습니다. 지수 씨가 불법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을 하다가 벌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대신 내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지수가 힘들어. 오빠가 도와줘야지. 저는 차를 들이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법으로 생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다가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막내 지영 씨 혼수 이야기가 나온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드럼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시어머니가 요구하신 목록이었습니다. 거기에 예단비 500만 원까지. 민준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저 돈을 다 써주면 지영 씨가 나중에 고마워할 것 같아? 당연하게 여길 거야. 지금까지 봐왔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형편 안에서 최대한 하겠지만 요청하신 금액은 어렵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말 듣는 거야? 아들이 그래도 돼? 민준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저희 살림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2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2달이 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달이 결혼 이후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후 4시 이후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일찍 가자고 했고 2시가 조금 넘어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소갈비찜 냄새였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갈비를 뜯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오기 전에 드시는 거야? 지수 씨가 갈비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먼저 먹는 거잖아. 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넌 남이잖아. 가족끼리 먼저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결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군요.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병원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5년 동안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5년 동안 명절마다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전을 부쳤습니다. 그 대가가 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남으로서 살겠습니다. 남은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지 않습니다. 남은 시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남은 시댁 냉장고를 채우지 않습니다. 남은 시누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남은 명절에 앞치마를 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은 위기 때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홀가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시댁 일에서 완전히 빠질 거야.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명절 차례는 갈게. 그 이상은 못하겠어. 어머니 병원도, 장 보는 것도, 청소도. 이제는 못해. 어머니가 나를 남이라고 하셨으니까 남처럼 할 거야. 민준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없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일이 있어서요. 지수 씨나 지영 씨한테 부탁해 보시겠어요? 걔네는 바빠서. 저도 요즘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수 씨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엄마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없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수 씨, 저도 그날 일이 있습니다. 직접 모시거나 지영 씨랑 상의해 보세요. 지수 씨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가 원래 다 해줬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원래부터 남이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지수 씨는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됐습니다.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지 않았습니다. 차례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밥을 먹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혼자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지수 씨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소파에 앉아 남자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너 왜 안 도와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남이잖아요. 지수 씨나 지영 씨한테 부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돌아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이리 와서 좀 도와. 엄마, 나 피곤해. 지영이 너는? 저 통화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혼자 전을 다 부치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명절 내내 앉아서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지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민준이 바로 일어섰습니다. 저도 코트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에 계셨습니다. 허리 골절이었습니다. 계단 3칸을 구르셨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병실에는 지수 씨와 지영 씨가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간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낮에는 진짜 못 와. 밤은요? 밤도 몸이 안 좋아서 지연 씨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나 시댁 일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지영 씨는 신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낮에 있겠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그냥 두겠다고, 가리지 않겠다고, 시어머니가 직접 보셔야 한다고. 간병을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신 변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왜 안 와?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는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20분 있다가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거밖에 안 되는 애였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과일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30분 있다가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뒷모습을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허무함을 온전히 느끼셔야 했습니다. 제가 덮어드리면 또 흐지부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준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이 생겼다고. 지연 씨는 아이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나흘 전에 케이크 들고 멀쩡히 왔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실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며 가장 먼저 부르신 이름이 저였습니다. 며느리야. 네,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 손이 가족의 손인지 남의 손인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퇴원을 며칠 앞두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나한테 서운한 거 있지? 저는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설날에 소갈비찜 드실 때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5년 동안 여러 번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바뀌셔야 합니다. 지수 씨한테도, 지영 씨한테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을 이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아들한테 돈 요구하는 것, 며느리한테 혼수 압박하는 것, 딸들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 그게 바뀌지 않으면 저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면 저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남으로 살겠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 천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퇴원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지심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 씨였습니다. 지수 씨가 평소처럼 시댁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내려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이번 달 말까지 나가거라. 지수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너 마흔이야. 지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엄마 도왔는지 알아?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받을 때 어디 있었어? 지수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일이 있었잖아. 지수야, 나 수술실 들어가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날 내 손 잡아준 게 며느리야. 너 아니야. 지수 씨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며느리 꼼수잖아.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꼼수면 어때? 있어줬잖아. 너는 없었잖아. 엄마, 이번 달 말까지야. 보증금은 내가 해줄게. 취직하든 뭘 하든 내 알아서 해. 지수 씨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영 씨였습니다.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남편이랑 싸웠다면서 짐을 싸들고 친정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지영 씨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막으셨습니다. 지영아, 돌아가. 지영 씨가 멈췄습니다. 엄마, 나야. 왜 이래 출가회인이야. 시댁 가서 해결해. 지영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 나 딸이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이니까 말하는 거야. 결혼한 여자가 싸움질하고 친정으로 도망 오면 해결이 돼. 내 남편이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야. 언니들은 친정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나는 안 돼? 언니들은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너는 내가 바로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영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뭐라 했어? 며느리가 엄마한테 뭐라 한 거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안 했어. 내 눈으로 본 거야. 내가 수술대에 누웠을 때 너는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보냈잖아. 며느리는 내 손 잡고 있었어. 지영 씨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전부야? 그거 하나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지 마라. 남편이랑 해결하고 나서 와.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 씨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후 시아버지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여보, 밥 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다가 멈추셨습니다. 거실에 며느리 있어요. 왜 나한테 해달래요? 시아버지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교육한 집안이잖아요. 남한테 밥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요. 나도 이제 허리 환자예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민준한테 전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좋아졌습니다. 지수 씨는 그달 말에 시댁에서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증금을 해주셨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수 씨는 나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가 엄마한테 뭐라 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지수 씨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신 거예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수 씨는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런 일은 절대 못한다고 했다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나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수 씨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살아봐야 돈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엄마는 못 줘. 지수 씨가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전화를 끊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나 잘한 거지? 저는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시댁은 조용합니다. 지수 씨는 나갔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친정에 함부로 오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스스로 라면을 끓이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본인 시간이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달라졌습니다. 극적으로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밥은 먹었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명절에 가면 제일 먼저 제 자리를 챙겨주십니다.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갈비찜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큰 접시에 담아서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한 점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가족으로서 먹는 소갈비찜은 맛이 달랐습니다. 인과응보는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소갈비찜을 가족끼리 먼저 드셨던 그분이 수술실 앞 텅 빈 복도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평생 딸들만 보셨던 그분이 막상 쓰러지고 나서야 누가 진짜 옆에 있었는지 아셨습니다. 평생 친정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하던 시누이들이 처음으로 문이 닫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답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아서 정리해줬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억울함을 혼자 사귀지 마십시오. 참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세상이 알아서 합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좋아요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